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네. 머리 다 쓴다고. 아니 한 4년 전에 뵀을 때보다 흰머리가 더 늦었어요. 더 셌죠. 예. 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역구에서 네. 제 나이가 71년생 돼지띠 49살입니다. 그러면 다들 입을 턱 벌립니다. 그때마다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게 선거를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무려 4번째 만에 당선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나이보다 좀 사가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제 마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거는 우리 패스트트랙 전국으로 의회가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패스트트랙 시즌 1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장외투쟁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그러나 장외투쟁은 일정하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 국회로 들어오시리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들어오시면은 패스트트랙 시즌 2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추진 과정에서는 하등의 이제 불법적인 또는 법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요소는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지난번 작년 지방선거 부산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은 부산 시의원이 46분 아닙니까? 47분. 47분. 그 중에 41분이 지금 민주당의 시의원이에요. 근데 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부산 전체 평균 득표율이 52%밖에 안 돼요. 근데 득표는 52%를 해놓고 의석수는 거의 뭐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죠. 그리고 민심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52% 득표를 했으면 의석수도 52%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이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나왔고, 다만 여기에 이제 지역구 의원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여기에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 또 현역끼리 싸워야 되고 지역구가 나눠져 있던 게 붙어버리고 이래 되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되고 선거구제 개편을 이렇고, 또 하나가 이제 뜨거운 감자가 공수처인데 20년이 넘는 논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매번 좌절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또 당에서 공수처를 국민 사찰기관이다 이래가지고 또 현수막도 붙인 거 저도 봤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정치적 표현으로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수처는 명확하게 수사 대상을 7,100명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7,100명입니다. 이 7,100명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유전무죄라고 비판받던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고위 판검사,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당연히 국회의원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는 어떤 정파의 논리라든지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 이 7,100명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원내대표가 다 바뀌었습니다. 유성엽 대표가 지금 원내대표로 민평당에서 당선되시면서 요구하신 게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또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지금 일단 사보임에 문제가 있었다 정개특위 위원들을 전원 다 교체했습니다, 다시. 근데 이렇게 되면 공수처법은 이제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다 주는 건 문제, 그리고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는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내신 민주당 판하고, 이랬을 때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공수처법도 이게 통과가 만약에 다 되겠느냐, 또 공수처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로 선거법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물음표입니다. 네,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통과될 거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 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52% 득표했으면 52% 의석수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48% 받은 사람들이 48%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50.1% 받은 사람은 100%의 권한을 행사하고
49.9% 받은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 구조, 이 왜곡된 민의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60% 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있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80%까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그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20년간 논의를 이루어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식으로든 좀 결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새로 뽑힌 원내대표님들하고 각 당에서 머리를 잘 맞추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지역구가 27개나 줄고 또 전체적으로 비례에서도 줄잖아요. 막상 뚜껑 열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대로 하면은 사실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네. 손해 막심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한 12석 양당 공이 한 12석 이상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기를 끝내면서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해보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당의 뜻에 따라줘서 고맙다라고 이제 소감을 발표할 정도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내는 당장 우리 부산에서 세석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네. 뭐 박재호 의원도 걸려 있고 최인호 의원도 걸려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중령. 예, 그렇습니다.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민주주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의제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대의제도 가능하면은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손해는 이 대의명분에 좀 양보를 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동시 이 원포인트 개헌이 전제가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선거제 하면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 개헌 문제 논의하자 이게 약간 시점의 차이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 한보성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듯이 작년에 이게 12월 13일 날 여야 5당이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합의문에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게 나경원 대표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선거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간다. 그리고 원포인트 요것과 요 논의와 더불어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라고 이미 합의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자면 OECD 국가 평균으로 보자면은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은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통일된 견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하니까 의원 정수 늘리겠다라는 말을 아무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은 반정치적이죠.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든지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의석 구조라든지 선거제도의 방향이나 개편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건가 이쪽으로 논의의 방향이 정해져야지 그냥 이제 여론만 쫓아가가지고 정치인들이 여론만 쫓아가가지고 나라 잘못돼도 잘못되는 길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논의의 방향을 가져가는 것은 이중적이세요. 아까는 국수적법도 빨리 해야 되고 선거제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거는 여론 따라가면 안 되고 이율적이신데 이율배반적인데 자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근데 현실적인 질문 드릴게요. 군소정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낸 안이 나머지 어쨌든 300석 중에 2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체 정당들 왜냐하면 그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한 사실 바른미래당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찬성이었고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정상 문제가 생겨서 발생된 문제고 자 그러면 현실적인 질문 자 이제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를 늘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게 딱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럼 정부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해법이고 마지막 해법이에요. 제가 볼 땐 저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패스트트랙 시즌 1 안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근데 시즌2에서는 오히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한 몸이 되고 나머지 소수정당이 또 한 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왜냐면 예산 통과는 그렇게 하더라고. 예산안 그렇게 통과. 될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은 이럴 게 많은 집안이 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대로 가게 되면 제일 크게 말하자면 손해 엄청나게 후에 막심한 손해를 보는 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어떻든 이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설 거 아닙니까? 선거는 지금 11개월밖에 안 그러니까. 남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머지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사실 지금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 많이 보는 쪽이 손을 잡고서 어떻게 이것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이제 지금 안보다 후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은 그 안보다는 후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의 선거제도보다는 진일보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의당 같은 데서 이때까지 어쨌든 민주당하고 합의하에 선거제와 공수처를 같이 태웠는데 원래 정치라는 게 오늘의 적이 내일이 동지가 되고 내일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그러니까 아니 예산안 통과할 때 이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예산안 통과할 때 정의당에서 엄청나게 민주당 원망했어요. 자유한국당하고 두 당이 딱 합의해서 200석 이상이니까 누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으로 합의안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한 걸음에 뭐 시대를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걸음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임금도 오르고 임금과 덩달아서 고용이나 또 GDP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야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나머지 지표는 지금 다 떨어졌다.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그런 걸 볼 때 이 어떤 소득 주도 성장의 어떤 경제 정책 방향이 수정 내지는 전면 개편돼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미 소득주도 성장의 이 현상에서 잘못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지시도 이미 하셨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의 하나의 정책 수단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파기 선언을 하시면서 국민들께 공약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무슨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걸로 지금 가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GDP가 이제 마이너스 0.3% 한 것은 최근 10년 내에 처음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로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변명을 하자면 이것이 과거의 누적대에서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공정경제라는 이 기반 위에서 한쪽은 소득주도 성장의 날개를, 그리고 또 한쪽은 혁신성장의 날개를 가지고 이제 2년 정도 이제 추진을 해왔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 유의미한 경제학적 통계로 나타나려면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좀 정책이 왜곡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최저임금 산정의 방법도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국회가 안 열려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좀 보완책을 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이제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물론 야당은 이제 대안 없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를 해버리면 수출과 내수 중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경제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문재인 정부가 무슨 독재 정권도 아닌 것이고 충분히 이제 독재 정권이라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유한국당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교안 대표께서 이제 독재 정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교안 대표께서 들으시기에 좀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독재 정권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공감을 얻으려면 황교안 대표가 살아오신 그 인생 궤적 어느 한기퉁이에는 독재 정권에 저항을 했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아본 역사 삶의 궤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궤적 하나도 없는 분이 느닷없이 독재 정권 이래 보니까 지금 느끼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그리고 우리 KBS 그 아나운서께서 대통령 대담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독재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독재 정권이었으면 그런 표현을 그 자리에서 못하죠. 바로 잡혀가죠. 그 자리에서 독재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가 차고 넘치는 사회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혹시 청와대 만기 침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방 분권 이야기하면서 분권이 거의 진행되지가 않고 또 각 부처 장관들 이렇게 뽑아놓고도 사실은 총리에게도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청와대가 만기 침략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자칫 청와대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면서 좀 대통령에게나 핵심들에게 보고되는 과정상 오류가 발생해서 이것이 좀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적 체감과 좀 다른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통은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겉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집권여당이라는 것은 문제만 생기면 기자회견 해가지고 청와대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집권여당의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청와대에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청 관계를 제가 확실하게 잘 아는데 이건 분명한 것은 1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의 소통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한 게 소통을 이렇게 잘 하시는데 인사 문제부터 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달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쪽에서 수용을 안 한다는 것일 수 있겠네요. 청와대 검증에 국한시키느냐 아니면은 이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인사를 추천해서 국회에 와가지고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까지를 검증 과정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청와대가 검증을 해서 사람을 추천해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이 전 과정을 저희들은 검증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우리가 지금 검증을 할 때는 국세청, 경찰, 또 관세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산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걸 보거든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것만 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검증이고 그 다음에 추천해서 국회로 넘어가가지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도 하나의 저희들은 검증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보고서를 채택하고 또 문제를 보고서 임명을 안 해야 될 사람은 또 몇 분 안 한 분도 있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아니었습니까? 남편이 주식을 50억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정적 요소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지방대 출신의 여성의 비서울대 출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전부 50대 중후반의 남성의 서울대 출신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성, 비서울대, 지방대, 40대. 예.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남편이 50억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뭐냐면 이것이 엄격하게 불법이 아닌 이상은 이 가치, 왜냐면은 이 헌법재판소에 그동안 이런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택함으로 인해서 더 커다란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 지방대, 40대 여기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치를 주고 보다 나은 가치를 더 의미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신 건데 그게 결국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또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이고 사실 그 가치를 보고 선택했다 이런 것들이 좀 표에 체감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논란에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또 이게 우리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합니다. 이거 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이른바 대통령 목도 따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장관들보다 더 많이 국민들이 조금 의견들이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그러니까 이제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사실은 국민 정서를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불법이다 하는 게 이제 드러난 게 없고 그리고 설사 3심까지 가가지고 확정이 되기 전에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요 이제 40대 여성의 서울 지방대 출신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헌법재판관 5년을 하면서 거기에 또 합당한 성과를 내면은 우리 공동체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만큼은 정말 그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분이 자기의 어떤 법의 기준하는 자기 양심을 어기지 않는 분이어야 아마 그분이 판결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결정들을 다 내리는 분이기 때문에 더 국민들의 어떤 신뢰감이 있고 여기에 더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법이라는 것이. 네. 이번에 2019년 11월 25, 26일 날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이 부산에서 유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2030 월드 엑스포도 우리 부산에서 유치하겠다라고 공언하셨고 이런 이벤트들이 우리 부산 지역 경제에 어떠한 뭐 좋은 영향, 나쁜 영향들이 있을까요? 다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30주년인데 저희 부산에서 열렸는데 사실은 2014년도에 저희 부산에서 했거든요.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 수도권 특히 인천하고 제주도에서 거의 뭐 세게 붙었었어요. 아니 부산은 2014년도에 했는데 뭐 또 주노?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나 인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부산에는 정말 귀한 선물을 이제 받은 것이고 특히 우리가 이제 남방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G2라고 그러는 미국, 중국이 한 20년 지나면은 아세안 10개국의 경제 규모가 G2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20년이면.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남방 정책 잘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또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라 이번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부산으로서는 큰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가지고 남방 정책에도 좀 가속화가 붙고 이런 계기로 저희들이 부산시와 부산에 이제 여러 정치 세력들이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30 월드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60개 나라가 5천만 명이 오는 겁니다. 이 완전히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라고 하는 게 월드컵, 올림픽, 월드 엑스포거든요. 근데 월드컵은 조금 남는 장사고 올림픽은 쪽박 차는 장사고 월드 엑스포는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 엊그제 며칠입니까? 5월 14일 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계획이 제19회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기 위한 기획단도 만들게 되고 추진위원회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제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에 대박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부산에 유치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부산이 이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그 기착점이자 종착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불경 검증단이 검증 결과를 보고했었고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이나 부산시는 관문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기 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 지난 20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2번,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3번, 그다음에 대구 경북 발전연구원에서 1번, 20년 동안 6번에 걸친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 6번이 전부 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6번의 연구 용역 결과가 이미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걸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밀양하고 가득하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다 알죠. 되면 좋겠다. 근데 김해 확장 안 되고 가동 오면 좋고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뭐 다 좋은데 이게 자 1번 가능하냐? 기재부가 국토부. 국토부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바뀌면서 인터뷰 청문회 할 때도 또 질문했는데 부정적으로 김해 확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총리실로 검증을 넘긴 거 아닙니까? 어제 이낙연 총리 뭐 인터뷰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 정도인데
이거 저는 걱정이 카드 꺼냈다가 또 안 되는 거고 누가 떠냐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기만 오면 그래서 이걸 다 총선용 카드 아니냐. 실제 이루어지기 힘든데 제가 이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이게 총선용 말씀을 하시던데 보이소 이 이제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언제부터 터져 나오냐면은 작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가 전부 자유한국당의 시도지사였습니다.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김해공항 확장안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의 시도지사들은 이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가 민주당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고 국토부는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그 정치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베이스와 모든 실무를 다 했던 곳이 국토부인데 자기네들이 결정해가지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손바닥 뒤집어 엎듯이 국가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국토부는 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토부는 일단 패스하고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국조실이 나서라. 그래서 저 이낙연 총리가 이제 나선 거고, 그래서 그 제3의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검증기간도 짧을 겁니다. 왜냐하면 ADPI 결과가 있고 6개의 기관의 검증 결과가 있고 이번에 불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있거든요. 그 서류 다 보면서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크로스 체킹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든다면은 새로운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그것이 가덕이 되든 밀항이 되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때 광역 경제권이라 해가지고 불경 이렇게 무부 5개로 막 나누고 그래서 그거를 전혀 모르지 않고 중요성은 모두 다 얘기했고 그래서 전직 시장인 새누리당 서병수 시장님은 직도 그렇고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거를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지 안 될,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 뭐 부산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지역 발전에 큰 힘인 거죠. 그래서 온 시민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으나 이명박 대통령도 안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경험치들이 누적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국민들, 부산 시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요. 전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일하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이, 도민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 시도됐다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게 부산 동남권 경제가 사는 길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5년 지나면요. 환경오염의 재앙이긴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북극 항로가 열립니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죠. 이게 환경오염의 영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재앙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예. 네. 북극 항로가 열리기 시작하면 지금 전 세계 137개 항구와 촘촘하게 네트워크되어 있는 부산 신항이 새로운 길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철길과 바닷길과 이 하늘길이 같이 가지 않으면 부산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 불경 시민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데 지출하고 있는 돈이 7천억이에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더더구나 항공 화물 수요 96% 김해공항 확장하더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국회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서울에 있는 관료들 그다음에 우리 당 의원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큰 벽을 많이 느낍니다. 뭐냐면은 중앙정부 관료들 그다음에 우리 같은 당의 동료 의원들조차도 큰 벽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요. 수도권에 집중된 완전히 중앙집권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이후 지금까지 1100년 동안 중앙집권화된 국가에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유전자 속에 중앙집권주의적 사고 마인드들이 뼛속 깊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당 의원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뭐라 생각하냐면요. 동남권 관문공항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아니 무슨 뭐 촌에 무슨 뭐 공항 뭔 공항이요. 관문공항 뭐 인천에 하나 있으면 되지 무슨 지방에 뭐 지방공항 만드냐 이런 식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중앙 집권주의자들과 지방 분권주의자들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힘을 모으기도 급해 죽겠는데 여야 부산의 여야로 나뉘고 굉장히 원론적이시고 이론적인 이야기시고 다양한 이야기인데 현실의 벽이라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리실에서 검증을 합니다. 이제. 네. 현실의 벽. 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못 넘은 현실의 벽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까. 또 한 번 기대를 했다가 또 좌초되면 그때 어떤 시민들 느끼는
정말 그때 허탈감은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주실 건가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이렇게 걱정이 자신감 있게 되는 이제 거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와 저희들이 빈공식 채널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 시그널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상 네. 기습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항의가 있었고 건립특위에서 그래서 뭐 시의회가 또 아주 또 멋지게 활약을 하셔가지고 100인 원탁회의도 구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결과 없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정말로 이게 여당이 됐다고 입장을 손바닥 뒤집었듯이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시의회가 책임을 지고 원탁회의 꾸리고 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무산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의미와 뜻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과 시의회가 지금 제대로 또 수습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계속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야당일 때 야당과 여당은 물론 이제 위상과 입장과 일처리 방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됐다고 입장이 바뀌는 것은 근본적 입장이 바뀌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고 많이 그리고 내년 총선도 이제 출격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셨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 치렀지만 부산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원래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치 작년 지방선거가 부산의 이전 분위기였고 보편적인 원래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떨어졌으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랑 비교를 하면 그러는데 지난 30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5명의 당선자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표 차이로 한 1,500표 정도 제가 12% 차이 가까이 났는데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겼었는데 네. 그렇게 이겼던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우리 부산 북구의 그때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23%입니다. 그때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53%까지 갔어요. 저희들은 단 한 번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 안에서 치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더블 스코어 바깥에서 선거를 치러왔어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30대 35, 33대 40이에요. 10% 안쪽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민주당. 고마운 일이죠. 여전히 황금기다. 고마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천지개벽한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깔아먹는 곳이 부산인데 이게 오거돈 시정이 너무 못해서 그렇다. 직격탄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라고요? 네. 지금 17개 광역단체들 중에서 울산이 꼴찌고 그다음에 부산인데. 그거는 이제 시도지사 평가 그런 네. 거고.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부산시에서 정례적으로 네.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 지지도를 이제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매달 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청도 하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보다 오거돈 시정 지지율이 더 높아요. 아닌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언론에 공표된 거고, 비공개적으로 부산시청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시정 여론조사를. 시에서 하는 여론조사. 예, 시에서, 예. 조작 아닙니까? 아니, 시정 여론조사는. 제가 시원할 때. 이제 시도지사의. 제가 시원할 때 맨날 그 국장들한테 물었어요. 시장, 공약사항 평가는. 아니, 시장 지지율 꼴찌인데 지금 여러분들 일 똑바로 하고 계시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조사는 그렇지 않은데, 선거 떨어졌거든요, 서명수 시장님. 서 시장님 때도.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정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보면, 사실은 수도권은 굉장히 광주는 높잖아요. 부산이 부정평가가 더 높고요, 사실은. 그리고 오거돈 시정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부산은 어떻게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도 대통령 덕을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님의 가진 어떤 좀 포용적이고 그 느낌이 좀 인자하시고 좀 풍경이, 그러니까 이제 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로 민주당도 먹고 가고,
부산 사람들은 그까지는 봐주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시당은 못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정도에 지금 나가면 민주당을 너무 걱정해 주시는데요. 아니 당신은 걱정해줬어. 보수도 정신 차리라고 얘기 많이 해줬어. 이제 아니, 내년 총선 요번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네.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도 중요하고 이제 오거돈 시장에 대한 시정평가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오거돈 시장에 대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올 12월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하게 되면 오거돈과 문재인에 대한 절대평가 국면에서 구체적으로 경쟁하는 상대적인 후보가 뛰는 상대평가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 물론 좋으면은 지난 지방선거처럼 훅 가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절대평가가 이제 상당히 낮다 하더라도 그 낮은 것만큼 이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든지 오거돈 시정에 대한 신망감이라든지 물론 그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크게 그것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다. 그래도 부산에서 전재수를 안다는 사람들은 전재수는 예의도 바르고 젠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겸손하시고 그런 전재수에게 목표 의석수를 물어보시면 나올 답변은 뻔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평가받는 입장에서 평가하는 분들에게 목표 의석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받는 제가 또 입장이죠. 버리장머리 없는 질문을 드렸군요. 아, 제가 답변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질문자가 이거 버르장머리 왜 저 시키셨어요? 아니, 의원님 질문하시는 분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고 답변을 하는 것이 버르장머리 없는 그러면 것입니다. 이해찬 예. 대표님의 240석 이거는 뭔가요? 좀 버르장머리 없죠. 이해찬 대표님 존경합니다. 제가 전재수가 아니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내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살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오늘 방송이 대박 나겠는데. 야, 대표님, 제 마음 아시죠? 우리 시당위원장님이 지금 돌발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윤경 변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 의석들을 지키는 것 플러스 더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 않고 뭐 그냥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예, 그러나 저희들 평가하는 주권자들에게 우리 의석수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건방진 이야기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평가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오시네요. 예, 최고의 상품으로 최고의 상품을 불량품 말고 부산 시민들에게 싱싱하고 최고의 상품으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상품 수영구의 강요인자 답변은 그거 뭐 이해찬 대표한테 물어보시면 오늘 제가 찍혀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더 좋은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힘 실으면 이해찬 네. 대표한테 좀, 네. 좀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잘라가지고 저한테만 주세요. 딱 잘라가지고 저한테만 주시면 제가 써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더 좋은 상품. 악마의 편지 조국 수석?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시당위원장으로서 딱 최근에 언론에 이제 얘기되신 게 조국 수석을 부산에 영입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근데 기사에 한번 언론이 오바한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고의 상품 그런 기자가 논대 그러더라고. 아니 뭐 조국도 있고 김영배도 있고 뭐 윤건영이도 있고 한데 다른 사람 다 지어보고 조국 영입 1순위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저희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 조국이라든지 어떤 상징적 인물을 하나 영입해가지고 부산 총선판을 바꾸겠다. 반사 이익을 얻겠다. 예, 이런 저희들 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3번을 내리다 떨어지고 이 잘가밭에서 말하자면 당선이 됐고 나머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2-3번 다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한테 거기서 밭을 일고 가지고 일어선 사람들인데 뭐 사람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힘드니까 뭐 판 바꿔가지고 당선되겠다. 에이. 저희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할 사람이라면 2번, 3번 떨어지면서 계속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음모론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여의도 선거에 떠도는 음모론 1번. 정부 여당은 이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안정권이기 때문에 친문 체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다음 공천, 이번 이제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는 친문 체제를 강화하는 공천을 진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인영 대표가 선출된 게 아니냐, 내부 반란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위기감을 느낀 아주 강력한 핵심 질문이 아닌 좀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들이 도니까 또 그 왼쪽 진영에서는 빅텐트론을 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떨려 나오는 사람들과 또 민평당과 또 이제 이 바른미래당 또 일부와 이렇게 해서 빅텐트를 쳐서 다시 한번 그 좀 이 중도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쪽에서 내부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년 공천이 어떤 친문 일색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좀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정치 참 재밌다, 그죠? 아니 점점 음모론자로 변하세요. 맨날 무슨 정가의 음모론. 아니 이래서 정치가 참 재밌는 건데 맨날 욕하면서도 계속 욕해거든. 계속 그런 얘기들 돌아요. 근데 이게 그 친문 체제로 그 순수 혈통주의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진노그룹은 진골, 성골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신데. 제가 그 당에 있었는데 좀 그렇던데요. 절대 제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말하자면 친문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부속실장을 했으니 친노에다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청와대 같이 근무를 했으니 성골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진골, 성골 뭐. 네.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부엉이 모임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부엉이 모임 때도 제가 이제 이런저런 간사 역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친문 이게 실체가 없어요, 진짜로요. 그래도 정가에서는 광흥창 뭐 온갖 아니 광흥창은 네. 왜 나오냐면 저희들이 주로 밥 먹는 곳이 광흥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때 계셨던 분들이 다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실세로 가 계시잖아요, 일단은. 그렇긴 한데 이게 친문 근데 예를 들면은 이게 개파가 인정을 받으려면 이게 좀 공천도 챙겨주고 그다음에 안 될 사람도 챙겨서 공천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가치로서 친문이 존재하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뭐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력으로서 안 되는 사람 챙겨주고 뭐 이런 세력으로서 그래 됐으면 요번에 친문체제가 강화되고 했으면 이인영 의원이 당선될 수가 없죠. 김태년이 압도적으로 돼야 되죠. 근데 압도적으로 이인영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이 내년도 총선을 보고서 이해찬 대표가 똑같은 색깔로 갔을 때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와 또 이런 것이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무려 압도적 거의 뭐 80% 가까이 되는 표를 이인영 의원한테 몰아줘가지고 대표가 된 거예요. 이 민주당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의 경제 기능들이 막 작동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당에 이제 초선 의원 단체 카톡방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고 계세요. 그냥 기능이 나와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 이렇게. 굉장히 건강합니다. 네. 진짜로. 초선 의원들이 우리 당에 한 6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고 가고는 의견들 보면 정말로 아니 예. 의원님들이 어떤 면면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아마 이번 내년 총선은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또 마크해야 되면서 또 새로운 정권을 또 창출해야 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공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이 들고. 그래 가면은 민주당 망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거거든요. 2016년에 그 옥새 들고 나르샤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을 또 이제 범하실까봐 그런 또 소문이 또 이제 정가에 막 돌고 그래서 이제 막 견제구들이 작동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걸 또 노리고 텐트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근데 뭐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개파의 수장들은 항상 그러죠. 제가 이재호 장관한테 인터뷰 딱 갔을 때 친이 친박 그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저희 당에 개파는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뒤로부터도 더 싸워가지고 다 지금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내년도 총선 공천 룰을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를 했고 그다음에 원칙 공천 룰을 이미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있는 지역구에라도 도전자가 있으면 100% 경선 그다음에 전략 공천 최소화 그다음에 여성 신인 가산점 팍팍 주고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는 마이너스 25%, 그다음 기초단체장 마이너스 30%.
해가지고 이미 예측 가능한 공천룰을 이미 1년 전에, 왜냐하면 이것도 3, 4개월 안에 해버리면은 아무리 공정한 공천룰이라도 논란이 생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1년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친문 색채를 강화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지는 길을 저희가 가겠습니까? 공적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법안 제출을 해놨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그거는 이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죠. 근데 미래 수익률을 오늘 날짜로 또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법안이 아직 심사는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안은 제가 제출을 해놨고, 네. 그래서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그 혼잡 통행 시간대에 애초에 이게 GS 건설 컨소시엄하고 이야기를 할 때 통행료를 2,800원 정도 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1,800원 정도로 다운을 시켰고, 협상을 통해서 1,800원 정도 다운을 시켰고, 그 다음에 비혼잡 시간대에 1,400원을 800원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협상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재정 부담을 조금 더 늘리는 수는 있어도 유료 도로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좀 벗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말 뭐 재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번 선거에서는 불상에서 된 거고요. 떨어지고 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오거돈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4번째 당선됐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이제 불상에서 된 겁니다. 동정표가 먹혔던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동정표 한 표가 발동을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전마저가 떨어질 줄 알면서 지가 손해볼 줄 알면서 그래도 우식하게 가네, 한길 가네,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안 하고 모든 선거에 출마 안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계속 출마하면서 떨어질 줄 알면서도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가고 있네, 한 길로. 요런 게 이제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는 게 않다 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33%, 두 번째 39%, 세 번째 48%, 네 번째 56%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40% 받았다가 30% 받았다가 25% 받았다가 당선됐다가 이게 아니고 33, 39, 48. 이건 뭐냐면은 정말 당이 그래서 그렇지 아는 게 않다. 예의는 바르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 두 가지 정도가 충족이 돼야 동정표가 한 표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표는 값싼 표가 아니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표입니다. 그래서 재선은 뭐냐면 이제 불상함을 넘어서서 해놔도 아도 이렇게 하는 거 기본이고, 일을 해가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성과 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다행히 110년 된 경부선 철길을 지하화 넘고 60년 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댔던 구포 개시장 완전히 없애고, 구포역에서 구포시장 입구까지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도시재생 사업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구포시장 앞에서 함영생태공원을 이어지는 금빛 노을 브릿지 사업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다행보 교육지구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잘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주관경 개선 사업 1단계 사업도 완료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보여주고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 생각하실 때 그런 동정 말고 실력 말고 우리 의원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의원님 스스로는 당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이 아마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를 악수라도 한번 해본 사람들 저를 좋아합니다. 전재수에 대해서는 욕 잘 안 해요. 매력이 있으시는데요. 왜냐하면 전재수에게는 보통의 정치인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길 가다가도 제 손을 잡고서 억울한 사연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그거 풀려고 그러고, 그것이 누구든 간에 제가 딸아이만 둘인데 제 지역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다니고 집사람도 살고 있고, 오히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서울에 있었고 저 혼자 내려가서 했는데,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오히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에서 다니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생활하는 이웃 사람 이렇게 보지 국회의원은 안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저를 국회의원 대접 안 해줍니다. 그냥 이웃 사람, 동네 아저씨
좋은 뭐 동생, 뭐 형, 뭐 이렇게 이제 따뜻함이다. 예. 지난주에 똑같이 했듯이 칭찬하기 한번 오. 박민경 변호사님부터 우리 전 나를 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자기를 예, 그 박민경 변호사님이 물론 시당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칭찬하니까 그 시기하지. 아니, 난 진짜 1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임명장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 뭐 칭찬을 너무 많지만 진짜 지금 오늘 밤을 새야 되지만 제가 뭐 짧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피부에서 광이 납니다. 선크림 발랐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하기 힘들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정치인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진짜 척박했거든요. 옛날에 저희들 뭐 언론에 있으면서 부산에 야당 의원이 거의 안 계셔서 진짜 인터뷰하기도 힘들었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 땅을 2번, 3번 옮기지 않고 계속 그 지역을 갈고 닦아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루는 그런 도전 정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첫 번째는 목소리가 참 좋으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목소리 약하시더라고요. 황보 의원님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엄청 약하셔요. 두 번째는 그 3전 4기의 그 도전 정신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당을 달리하지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글 오늘 한번 참여해 보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는데. 아니, 저는 히트 칠 수 있는 컨셉의 신개념 방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히트 칠 것 같아요. 편집돼서 나오면요 많이 뿌려주세요. 아니,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또 트리피를 봅시다. 그 연령대가 비슷하실까요? 2살 차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제일 다 많아요. 40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연령대도 그렇고 또 그 이력들도 또 다양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히트 칠 수 있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방 유튜브라 가지고 못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벽을 넘어서 중앙 집권주의자들의 벽을 넘어서 네, 벽을 넘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당대표가 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